일단 21번이 포함된 페이지에서는 21이랑 23번 지문. 선생님이 이제 진도를 나갈 때 질문을 하면은 충분히 예습을 하거나 이해도가 빠른 친구는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질문을 하는 거다. 일단 21번 지문에서 우리가 오늘 하는 지문 4개 있잖아. 그 중에 21번 지문만 2등분 하는 거야. 나머진 전부 다 3등분 할 거야. 글의 흐름에 따라서 지문을 나누는 거거든. 예를 들어 2등분 하라고 하면 글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나누는 게 2등분 하는 게 글의 흐름상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질문할 때는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what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글을 읽고서는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지 이 문단을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21번 지문의 첫 번째 질문은 글을 2등분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 데카르트의 나무가 나오거든요. 알고 싶지 않지만 이 데카르트의 나무를 그림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단어는 3번 분홍색 형광펜. 형광펜 없는 사람은 여기 앞에서 가져가서 쓰면 된다. 데카르트의 나무가 한 5줄 정도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거든.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시면 됩니다.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써라. 질문이 생각날 것 같지 않으면 이면지에 이렇게 힌트만 적어두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21, 두 문단, 그 다음에 나무 그리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생략된 표현을 복원시키면 되는데 빨간 펜으로 표시해 줄게. 여기랑 여기에 생략된 표현 빨간색 펜으로 2개 표시했어. 동일한 표현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이 두 군데에 생략된 표현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됐나요? 됐죠? 구조적으로 질문 몇 개만 해볼게. 더 difficulty로 시작하는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에서 that부터 네모 가는데 이 that에 걸리는 주어 뭐게 구조 파악한 거 한번 봐봐. 뭡니까 주어? 그쵸? no result. 그 다음에 could be. 왜냐면 얘 from은 전명으로 묶이니까. 대절에 걸리는 주어는 result죠. 그 다음에 이 위치부터는 동그란 괄호로 열어서 이 위치가 수식해주는 건 뭘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쵸? 선행사 얘다.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는데 선행사는 바로 왼쪽에 있지 않고 좀 떨어져 있을 때도 있으니까 위치의 선행사는 리절치인 거. 이 버띠로 다시 한번 나오는 거는 이 주어랑 동사.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가로로 묶으면 되죠. 내용도 어려운데 구조 파악조차 안 되면 기계적 해석도 안 되거든. 1차적으로는 은는이가 을을 다 붙여서 기계적 해석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의미를 따지는 거야. 해석도 안 되는데 의미를 우리가 논할 순 없거든. 그 다음에 1, 2, 3, 4, 5에 대한 선지 해석을 전부 다 하시길 바랍니다. 1, 2, 3, 4, 5 선지 해석을 전부 다 해라. 정확하게 되는지. 모르는 단어 있으면은 분홍색 3번 형광펜 쳐서 사전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번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할 나머지 3개 지문은 전부 다 3등분 하세요. 3등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이시지칭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시면 돼요.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뭔지 찾으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얘는 어려울 수 있어서 별로 기대는 안 하는데 공유된 현실과 대조되는 표현을 한번 찾아봐. 지문을 이해했고 질문도 나오지 않았다면 공유된 현실과 대조되는 표현? 하지만 이건 어렵기 때문에 답을 맞출 거라고 기대하진 않거든. 공유 현실과 대조되는 표현을 찾아서 그 영어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문에서 마지막 그 질문은 이거 2개.
대시 지칭하는 거. 이 두 개. 그 다음에 구조 파악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되는 거다. 얘 주격 관계 대명사고. 대신 여기에서 그냥 대명사죠. 지시 대명사죠. 정확히는 대신 대명사. 그것을 하는 알고리즘의 운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대시 지칭하는 거 두 개. 그 다음에 구조를 이해했는지 얘 밑에도 두 번째 전명으로 묶였죠. 얘 대신 주격관계 대명사죠. 얘 지금 하입세 준사역 동사잖아.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어 나왔고. 그러면은 얘는 문장의 구성 성분이 뭘까 얘들아? What's happening은 문장의 구성 성분. 목적어죠. understand의 목적어다. understand의 목적어. 왜냐면 얘 전명으로 묶이니까. 되냐?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지 봐봐 그러면. 응? 응? 그것은 묘사다. 수학적인 묘사다. 어떤 것에 대한? 근데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걸 도와. 대세선행사 뭘 것 같아? 우리가 애널리스트, 분석가로서 발생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 묘사죠. 해석을 해야지 정확한 선행사를 찾을 수 있어. 빨간색으로 동그란 가루를 두 개 연 거는 이거 두 개가 전부 다 디스크립션을 수식해주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동그란 가루 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9번. 여기서 이제 더비 용법이 나오거든요. 그것부터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 화면 한번 보면 더 비교급 나왔죠. 젠장? 더 비교급. 그 다음에 사선으로 긋기로 했죠. 주어 동사 나오기 전에. 주어 동사. 쉼표의 동그라미 뒤쪽으로 더 better, 더 비교급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대세선은 네모 가로를 열었죠. 대전에 걸리는 주어는 ignorance고 동사는 뭘까? 이 ignorance에 걸리는 동사는 is. 얘는 over 위치니까 뒷문장이 어때? 완전하다. 주어는 enterprise고 동사는 얘 지금 빌트는 타동사인데 목적어를 하나 갖는 타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면은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을 수 없으니까 완전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많은 과학적 지식을 우리가 축적할수록,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질수록 더 잘, well, better, best, 더 잘 우리는 이해하게 된답니다. 그 무지 있죠. 근데 그 무지 위에 지식이라는 그런 활동이라는 게 지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지식도 쌓일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모르니까 지식 활동을 했는데, 여튼 무지라는 게 충격적으로 깊다. 그러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문장이죠. 이게 지문의 중심 내용이기도 한데 조금 있다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구조를 지금 먼저 보고 가는 거거든. 디깅에 걸리는 동사는 뭘까? 구조 파악한 거 한번 봐봐. 디깅에 걸리는 동사는 뭐야? 그쵸? 정말 충격적으로 문장 길어졌죠. 고2 한 9월 11월도 길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제 점점 문장의 호흡이 길어지거든. 고3 되면은 더욱이 왜 이렇게 가로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느끼게 될 거야. 주어랑 동사까지만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without에 걸리는 전치사 어디 있냐? 전치사란다. without이라는 전치사에 걸리는 명사 어디 있어? relying인 거 알죠? relying on. at the same time 이 전면 끼어들었잖아. 그 다음에 의미상 여기에서 이렇게 닫을게. 커다란 배경. 형용사는 두 개가 병렬돼도 and가 선택적으로 붙으니까 shared랑 objective가 두 개 병렬되는 거. 이것도 문단 세 문단으로 나누면 된다. 그 다음에 30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이 this 있죠. 예, this가 문맥상 의미하는 것을 한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인대. 근데 이게 뭔지, 뭐가 도대체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시지칭하는 거 뭔지 찾으면 돼. 이거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이시지칭하는 거 선택지 4번에 위로 두 줄, ability 위로 두 줄 올라가면은 거기에 있는 이시지칭하는 거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그다음 밑에 줄에 their impact 그것들의 영향력에서 무엇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relation to it 그것과의 대중의 관계인데 그것이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얘는 단어를 외워야지 해석할 수 있어서 substitute A for B거든. 3번 형광펜 치고 위에 뜻 써줄게. substitute A for B 3번 형광펜 일단 쳤고 A로 대체하다야. 헤이슨 하다의 줄임. B 대신에 A로 대체하다 B 대신에. 썼나요? 그러면 애들아 이거 해서 어떻게 될까? 이거 화면 한번 봐봐. 이러한 능력은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복사하는 능력이라는 게 결국에 기계를 사용해서 복제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 대체했다. 다수의 복제품으로 대체했다. 결국에는 얘를 갖게 되는 거죠. 뭐 대신에? 독특한 그 존재 대신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런 거는 그냥 나올 때마다 예문 여러 개 보면서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어. 직관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워. 이게 마지막입니다. 질문. 얘도 세 문단으로 나누는 거야. 처음에 21번 지문은 두 문단, 나머지는 다 세 문단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시간 충분히 갖고 이면지에 답변 쓰면 된다. 이면지에 공간이 부족하면 저기에 이면지 있으니까 갖고 가서 더 쓰면 돼. 21번은 선택지까지 해석하는 거 기억하고. 강연하는 거랑 강의 하는 거랑 한번 대조하면서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 21번은 두 문단으로 나누라고 했는데 어디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단어로 뭐를 골랐니 너네는? 동의하시나요? 여기죠. difficulty.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 나는 거기로 나누지 않았는데 한번 왜 여기로 나눴는지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축 의미는 항상 21번에서 출제되고 있는데 거의 중심 내용 문제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줄이 나무가 was cut, cut은 3단 변화가 똑같으니까 지금 과거 분사 형태인데 중간에 잘렸대. 나무 중간에 잘렸다는 게 글의 흐름상 어떤 의미인지. 유니티? 과학과 철학의 통합이라는 것은 근데 오래된 고전적인 의미에서 과학과 철학의 통합이라는 것은 베스트? 아까 나왔던 더 better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에서도 well better best였던 것처럼 얘 well의 최상급인 건 알죠? 그럼 얘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잘이죠. 그쵸? 과학과 철학의 통합 오래된 고전적 의미에서 이게 아마도 가장 잘 설명이 될 것이랍니다. 묘사가 될 것이랍니다. 유명한 데카르트의 나무에 의해서. 이 데카르트의 나무가 뭔지 콜론 오른쪽으로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이제 예시가 나오겠죠. 구체적인 예시. 데카르트의 나무에서 이 나무의 뿌리라는 것은 무엇에 상응하냐면은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에 해당한답니다. 형이상학. 이 형이상학이 뭐냐면은 괄호 열고 그러니까 경험할 수 없는 거야. 써놔. 경험 이전에 근본 원리를 다루는 철학이거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근본 원리를 다루는 철학. 그러니까 경험할 수는 없는 근본적인 원리를 다루는 철학.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나무가 왜 사과에서 떨어질까? 이런 거는 물리학이잖아. 근데 이런 형이상학에서는 어떠한 질문을 하냐면 사과는 왜 존재할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철학적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러한 나무라는 거는 이 밑줄에서 언급된 데카르트의 나무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 나무의 뿌리는 무엇에 해당하냐면은 무엇에 상응하냐면 형이상학에 상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intelligible, 이해할 수 있는 원리죠, 원리. 경험은 할 수 없지만 원리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거를 형이상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트렁크, 얘는 그 나무의 몸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줄기라는 뜻도 있는데 그 줄기가 굵은 줄기, 몸통. 여기에서 빨간색 두 개의 생략된 표현은 뭐겠냐? 바로 윗줄에 있는 corresponded겠죠? 이제 반복되니까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이 corresponded가 빨간색 두 개 생략된 거라고 보면 되는데, 너네 그림 그려서 알지? 뿌리 부분에는 뭘 그리면 돼? 나무를 그려서? 형이상학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몸통 줄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야? 피직스? 물리학이죠. 이 물리학이라는 것은 intermediate, 중간 정도의 일반성을 이 진수라는 거를 여기서 물리학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nd로 묶고 있네. 그리고 그 얇은 가지와 fruit, 과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상응을 한답니다. 그렇게 나무를 그린다면은 이 뿌리에 해당하는 것은 형이상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큰 트렁크, 몸통에 해당하는 건 뭐야? 물리학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기에 난 과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응용과학이구나. 그쵸? 여러분이 그림 훨씬 더 잘 그린 것 같은데, 그는 전체 시스템 있죠. 여기서 그는 누굴까? 과학과 철학의 전체 시스템을 생각했다. 우리가 오늘날 과학 그 혼자 그 자체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쵸? 데카르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결국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현대에는 과학이라고 칭하는 걸 나무 위에 쓸게. 현대는 과학에 해당되는 게 과거에는 뭐에 했다는 거야? 과거에는 과학 플러스 철학에 해당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과거에는 과학 플러스 철학이었던 거를 현대에는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 잘하고 있나요? 그쵸? 그러니까 데카르트 시대의 과학이라고 하면 그건 철학이 포함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의미하는 건 그거다. 옛날에는 과학이라고 하면 과학이랑 철학을 전부 다 포함했다는 거야. 그는 있잖아, 뭐라고 느꼈는지 알아? 이 데카르타라는 사람은 메타피지컬, 형이사각적인 원리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justified, 정당화가 될 수 있다고 느낀 거죠. 그것들의 과실에 의해서. 형이상학이라는 건 결국에 이론적으로만 이해가 가능하니까 결국엔 무엇에 의해서 증명이 될 수 있어, 얘들아? 프로시 의미하는 건 큰 따옴표니까 진짜 과실이 아니라 응용과학에 의해서만, 그쵸?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 자체의 자명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self evidence, 자명함. 그럼 여기서 문맥상 대열이 지칭하는 건 뭘까? 무엇의 자명함이야? 얘가 지칭하는 거. 메타피지컬 프린시플이겠죠? 그러니까 형이상학 자체로는 증명이 될 수가 없고, 응용과학에 의해서 형이상학은 증명이 된다고 얘기한 거죠. 마음속 깊이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구나. 오늘날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 우리가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consist in 하면은 무엇에 있다. 그에게는, 데카르트에게는 not only but, mechanics, 뭐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역학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의학과 윤리학에도 있었답니다. 그냥 그렇구나.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과학을 얘기하는 거잖아.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과학은 과학 플러스 철학이었고,
그 다음에 그 뿌리에는 형이상학이 있고 형이상학은 그거 자체로는 명확하게 증명될 수 없고 응용과학으로 증명이 되었구나. 그 어려움이라는 건 근데 어떤 어려움이냐면은 일반적인 원리 있잖아. 칼티시안, 데카르트의 형용사 형태를 이렇게 쓰는데 일반적인 원리 있죠. 데카르트 혹은 아리스토텔리안,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철학으로부터의 어려움이 뭔지 알아? 어떠한 결과도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이랍니다. 노를 어떤이라고 해석하고 동사를 부정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데카르트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철학에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어떤 결과도 도출이 될 수 없다? 근데 이 결과라는 건 뭐야? 정확하게 상응하는 관찰로부터 결국 관찰로는 증명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러한 원리라는 것은 이해가 가능하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데카르트 과학의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뭐라고 요약하면 될 것 같아? 뭐시여? 한계잖아, 한계. 증명이 안 되잖아. 증명이 안 되잖아. 관찰이 될 수 없는 거잖아. 데카르트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형이상학 자체로는 자명하지가 않으니까 어려움이라고 표현하지만 좀 더 우리식 언어로 바꾸면은 데카르트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첫 번째 문단에서는 데카르트의 과학을 설명하다가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것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그 다음에 소라는 연결해가 나와서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데카르트 과학의 한계가 있으니까 나무라는 게 중간이 잘렸답니다. 데리베이션? 그러한 도출이나 유도를 위해서 기술적 결과에 필요하답니다. 필수적이었답니다. 뭐가 필요했냐면 시작할 수밖에 없었대요. 시작하는 게 필요했대. 그 물리적 원칙에서. 근데 이 물리적 원칙이라는 건 아까 몸통에 있었던 거잖아.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형이상학은 그것 자체로 증명이 안 되니까는 한계가 있어서 기초를 물리학, 즉 몸통에 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소 뒤쪽으로는. 즉 데카르트 과학의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몸통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결국에는 다 끈 거 여기에서 고를 수 있잖아. 이거에 대한 표현을 선택지에서 고르면 되는 거거든. 왜 중간이 잘렸는지.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리학의 기초를 뒀다. 일단 끝까지 읽을게. 새로운 의미에서 과학이라는 것은 생각했답니다. 어떻게 과실이라는 게 develop, 자라나다, 발달하게 되었는지 자라나게 되었는지 그 몸통으로부터 without regard to 무엇과 상관없이로 해석할게. 무엇과 상관없이. 뿌리랑은 상관없이. 뿌리가 얘기하는 건 뭐야 얘들아? 형이상학이죠? 그럼 선택지 1번 한번 해석해볼게. 선택지 더럽게 길죠? 과학이라는 것 그것 자체를 분리시켰답니다. 철학적 기반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동했다는 거죠. 이제 도출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 결과를 무엇에 기반해서? 물리적 원리에 기반해서. 이게 결국에는 본문 그대로죠. 1번 형광펜 친 거. 결국에 이 본문의 1번 형광펜을 쉬운 말로 바꾸면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제 결과, 자명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형이상학이 아니라 physical principle, 물리학인 몸통에 기반을 뒀다. physical principle에 기반을 뒀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1번 형광펜 본문이랑 똑같은 내용이고 왜 소거가 되는지 2번부터 한번 보자. 왜 2, 3, 4, 5는 아닌지.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이라는 게 the first priority, 가장 중요하게 되었답니다. 그 무엇보다도 형이상학이 가장 중요해졌다. practical, 실질적인 결과가 precedence 하면은 우선권이거든. 우선권을 차지하면서 이해 가능한 이론보다. 이거는 본문이랑 완전 이제 반대에 해당하잖아. 형이상학이 가장 중요하지도 않았고, 그쵸? 실질적인 결과가 우선적인 건 맞아. 이거 애들아 화면 보면은 지금 as 부사절에서 이 두 개를 대조하고 있는 거잖아. 결과랑 이론 중에. 여하튼 이
주어를 더 중시하는 거냐, 이 뒤에 있는 목적어를 더 중시하는 거냐. 주어를 더 우선시하는 건 알죠? 우선권을 갖게 됐다니까, 결과라는 게. 부사절은 맞는데 주절이 틀렸어. 형이사각이 가장 중요해진 게 아니죠. 3번, 결과라는 건 consistent, 형용사죠. 그 일관된 결과 있잖아. 관찰과 일관된 결과라는 게 almost는 형용사거든. 그쵸? 중요한 정도? 중요한 우선순위였답니다. 데카르트의 과학 철학에서. 3번 맞냐? 관찰과 일관된 결과라는 게 가장 중요했어? 본문상에서 어떤 표현을 통해서 3번이 소거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어디냐? 여기잖아요, 여기. 아까 우리 했었던 이 부분. 결과라는 게 관찰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잖아. 데카르트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철학에서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잖아, 관찰과.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선택지 3번이 소거되는 거거든. 관찰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본문에서 나왔어.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 펜으로 친 부분. 근데 3번에서는 일치한다고 하니까 이거 거진 내신에서 일치 불일치 문제랑 똑같죠. 4번, 응용과학이라는 것은 그 이동했답니다. 덜 의존한데, 얘들아, 응용과학이 덜 의존한데 메타피지컬, 형이상학, 이건 맞잖아? 근데 물리학 원칙에도 덜 의존하게 됐냐, 둘 다? 얘 때문에 그렇죠? 물리학 원리에 의존하게 된 거잖아. 메타피지컬은 아닌 게 맞거든? 근데 물리학에는 의존하게 됐잖아? 그래서 선택지 4번이 소거되는 거고, 과학은 de-emphasized 하면은 덜 중시하다. 덜 중시하다. 과학이 덜 중요하게 여겼답니다. 윤리적 고려 사항을. 근데 무엇을 선호해서 그렇냐면 raw, 있는 그대로의 관찰을 선호하여서. 윤리적인 내용은 사실상 본문에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이 ethical 때문에 이 5번도 소거돼서 답이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과학의 설명과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괜찮나요? 네? 나무 위에 쓰신 것 중에서 나무 위에 쓰신 거에서 어디? 나무 위! 네. 그러니까 나 현대 과학 플러스 철학이 과거 과학인가요? 저 거꾸로 썼나요? 나 쓰면서도 뭔가 묘하긴 했는데 젠장 그러네요. 그렇게 봐요. 그치? 현대의 과학과 그쵸 씨. 쏘리. 이렇게 써야지 원리적으로. 현대의 과학과 철학을 합친 게 과거의 과학에 해당했다는 거죠. 쏘리. 모두 다 눈치채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과학이라고 칭했던 게 현대로 오면은 과학과 철학에 해당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현대로 오면서 그게 분리됐나 봐. 철학이랑 과학으로. 되냐? 그 다음에 23번. 혹시 일단은 세 문단으로 나눌 건데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단어는 뭐라고 썼니? 뭘로 시작하나요? 바이? 바이? 몇 번째 줄이죠? 바이로 시작하는 게 있어? 아이요? I don't mean 그 부분?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단어는 뭘로 했어? 그래, but 거긴 통일이네요. 여기죠. 여기 괜찮나요? 여기는? 머리가 이제 혼미해지죠. 고3 지문이 형이상학이 뭔지, 포텐셜 웰, 잠재력 우물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혹시 두 번째 문단 다른 데서 나눈 사람? 일단 명진은 여기서 나눴다고 하거든? 근데 여기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다른 데서 나누신 분 있나요? 2분 여기서 나눌게요. 2분 한 문장 앞서서 2분 여기에서 만약에 너가 혹시 shared reality랑 반대 표현 찾은 사람
문맥성. 쓰긴 썼니? 아연이? Particle physics 좋은 시도였습니다. 또 다른 분? 네.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찾았죠? 그쵸? 브루트 리얼리티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저 세모 표시할게요. 그러면 네모랑 반대니까. 사실 지문이 오늘 하는 게 정말 그냥 넘어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어려워서 나도 강의하고 싶지 않은 지문이거든. 그러니까 나 어렵고 이해 안 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해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너가 어떤 것을 가지고 오고 싶잖아. 공유된 현실에. 근데 왜 공유된 현실로 갖고 오고 싶냐면 그 목적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조율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 집단 내에서 조율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 너는 그것을 묘사해야 된답니다. 이 5할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얘들아? 오른쪽에 있는 뭐랑? 그쵸? 레이블이랑 왼쪽에 있는 뭐야? 디스크라이브.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5할 사이로 병렬되는 건. 내가 공유 현실로 뭔가를 갖고 오고 싶다. 집단 내에서 내가 뭔가 조율해보고 싶거든. 그럼 너는 그것을 묘사하거나 at the very least 최소한 전명으로 묶으면 되거나 최소한 그것에 이름을 붙여야 된답니다.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일단 뭐야? something에 해당하는 거죠. 그 something. 이분은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이분. 심지어 이상적으로 객관적인 그 추구 있잖아. 그 과학이라는 학문에. 과학은 엄청나게 객관성을 추구하잖아. 이 과학조차도 뭐 할 수 없어? 도망칠 수 없답니다. 벗어날 수 없답니다. 그 프레이밍, 틀 효과로부터 언어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과학이 아무리 객관성을 추구해도 결국에는 언어로 틀을 정해야 된다는 거야. 틀을 지어야 된다고. 모든 그런 공동 문화처럼 문화와 다르지 않게 문화와 똑같이 비슷하게 과학 또한 구성되어 있는데 레포트, 추론, 디베이트, 토론, 니고시에이션, 협상해야 되고 정당화해야 되고 컨센서스,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는 엔드 사이로 이거 전치사 온 뒤에 있는 명사가 병렬되는 거다. 언어에 기반해 있다고. 과학이 아무리 잘나고 객관적이어봤자 결국엔 언어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 something이 주어고 그 다음 something에 걸리는 동사는 뭐냐? 그쵸? depends on. 여기에서 as는 원급 비교인데 이 형용사가 something 수식해주는 거? 첫 번째 as는 해석하지 않고 심지어는 기본적인 거 있잖아. 분자 물리학만큼 혹은 입자 물리학만큼 기본적인 것도 언어에 의존을 하고 있답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근데 이거 여기서부터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 왜냐면 위에서 이미 답 끈 거는 다 골랐을 거야. 여기서부터는 이해가 어렵다. 근데 나 의미하는 거 아니다. 나 글쓴이 뭐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면은 그럼 분자 물리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다고 의미하는 건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묘사하지 않는다고. 결국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우리가 묘사를 하지 않아도 언어화하지 않아도 실제로 그런 일은 발생을 한다고 그건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언어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현상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쓰이고 있는 건 가정법이고 그러고 가정법 과거. 야 언어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분자 물리학이라는 것은 브루트는 원래 너네 잔인한이라는 뜻을 야만적인 이런 뜻으로 외웠을 텐데 여기에서는 있는 그대로의라고 해석할게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 중 일부야. 그러니까 존재해. 언어화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것은 carry on 계속되다. 계속되고 있어.
계속되고 있어. independent of 무엇과 상관없이 어떠한 인간의 합의나 이해랑은 상관없이 what it is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이 묘사를 하든 안 하든 합의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다. 결국엔 애들아 이게 왜 대조되는 표현인지 알겠어? shared reality라는 건 인간이 인지하는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brutal reality는 뭐야? 인간이 인식하든 안 하든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 하지만 이 말을 한번 생각해봐. 마이클 조던에 의해서 언급된 이 사람이 뭐라고 지칭하냐면 infinite 무한한 포텐셜 우물 모델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 그리고 그것은 무한한 포텐셜 모델이라는 것은 연구를 한답니다. 어떻게 단일한 분자라는 게 형용사 또 2개 병렬되네. 작고 폐쇄된 공간에서 그쵸? 움직이는지를 연구를 해. 그 분자 있죠. 포텐셜 우물에 있는 분자라는 것은 최적화한답니다. 펑션 함수라는 걸. 우리 이미 애들아 여기에서 일반적인 진술로 한 거를 여기에서 구체적인 진술로 지금 표현하고 있을 뿐이거든. 언어로 묘사를 하든 안 하든 포텐셜 웰에 대한 그런 펑션 함수라는 것은 작동을 한다는 거야. 근데 여하튼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언어화해야 된다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예시로 이게 나온 것뿐이다. 포텐셜 웰이 뭔지 구체적으로 너네가 이해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시야 결국에는. 함수를 최적화한답니다. 근데 이 함수라는 게 뭐라고 불리냐면 L 펑션이라고 난 그냥 부를게. L 함수라고 불리는 함수거든. 그 분자 자체는 알지 못하겠죠. 그것을. 대신 뭐라고 표시했어 너네. 둘 다 지칭하는 게 똑같거든. 뭐 하는 거? 최적화하는 거죠. 그쵸? 함수를 최적화하는 거. 그러니까 분자는 뭐 최적화하든 말든 그건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알고리즘에 러닝 하면은 여기에서 작동이라고 해석할게. there 플러스 비동사니까 여기에 러닝을 주어로 잡으면 돼. 어떤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것도 없어.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것도 아니야. 그것을 하는, 즉 함수를 최적화하는. 여기서 대시 지칭하는 것도 옵티마이징 펑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건 그냥 발생할 뿐이야. 그것은 묘사랍니다. 수학적인 묘사랍니다. 어떤 것에 대한. 근데 이 묘사라는 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돕죠. 분석가로서 무엇이 발생하는지를. 결국에 우리가 인식을 하든 안 하든 포텐셜 웰에 있는 최적화는 발생을 하지만 이거를 이해하는 걸 돕는다는 거죠. 그렇게 묘사한다는 건. 결국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번. 답 근거는 너네 보통 여기로 고르지 않았을까요? 결국에는 언어의 틀 효과를 빠져나갈 수 없다. 과학이라는 것도. 혹은 이 부분. 모든 이러한 것들은 앞에서 언급한 언어라는 것에 의존하게 된다.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를 답 근거로 고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눈 거. 그 다음 29번. 이제부터는 또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의견이 합치될 수 있을 것 같아. 세 문단으로 나눴을 때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단어는 뭡니까? 대답 좀요. 나눴어요? 안 나눴어? 어디로 나왔어? 나눈 친구들? 그쵸, for instance.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단어는 예시죠, 예. 이건 실제로 그 이번 연도 학예여고 3학년 시험범위였거든요. 그때 29번이 빠질 만큼 29번에 뺐습니다, 선생님이. 그만큼 어려운데 우리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거 되게
선생님이 너네랑 수업하는 내내 강조했던 부분이거든. 세 번째 문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충분한 이제 어휘가 부족하대. make sense of 하면 이해하다라는 뜻이거든. 그 error 하면은 오류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대한 충분한 어휘가 부족하답니다. 이게 뭔 말일까? 더 많은 과학적 지식을 우리가 축적을 하면 할수록, 즉 더 많이 알수록 더 잘 우리는 이해하게 된답니다. 무지가. 근데 그 무지 위에 지식이라는 활동이라는 게 지어졌는데, 즉 우리가 잘 몰라서 지식 활동을 했는데 알면 할수록 모르는 게 충격적으로 깊구나. 너무 모르는 게 많구나. 예를 들어서 이때 가주어 진주어죠. 뭐라고 밝혀졌냐면 일단 대절 이하로 주어는 attempt죠. 동사는 뭘까?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주어랑 동사 사이가 이제 점점 멀어지니까 여기 s 붙여야 되는 거죠. 주어가 단수니까. 이 부분은 어려울 수 있거든. 나도 사실 정신분석을 받고 있잖아, 상담을. 그러면서도 이게 와닿지가 않더라고. 한번 봐봐. 사이코애널리시스. 그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deal with 범위를 정신분석이 얘들아 시도 한번 해봤던 거야. 뭐를 한번 해보려고 했냐면 그 오류의 원인을 범위를 정하려고 한번 시도해봤거든. 사람들이 자꾸 오류를 저지르니까 뭔가 사실을 말하라고 했는데 자꾸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류의 원인의 범위를 정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본 거야.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오류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을까? 카테고라이징, 범주화 한번 해보는 거죠. 실수의 종류를 한번 나눠본 거야. to which. 근데 그 실수에 사람들이 어때? be subject to 하면 subject가 영향을 받는 이란 뜻이잖아. 영향을 받거든. subject가 형용사로 영향을 받는 그 실수에 인간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범주화 한번 나눠보자. 근데 어떠한 측면에서 그런 거냐면은 테라퓨틱 치료적 상황의 측면에서 그 말하기 치료에서 정신분석이라는 건 내담자, 상담을 받는 사람이 자유롭게 발화를 하면서 치료가 된다고 믿는 학문이거든. 근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오류를 저지르니까 그 실수의 종류를 한번 분류해보자고 이제 그 학계에서 시도를 해본 거죠. 근데 이렇게 시도할 때 뭐에 의존했는지 알아? 뭐를 이용했는지 알아? 잘못된 가정을 한 거야. 시도를 한번 해봤더니. 근데 이 잘못된 가정이 뭐라고 가정한 거야? 정신분석에서는? 노멀시, 정상성에 대한 그러한 환경을 가정한 거죠. 정상 상태. 그쵸? 그 for subject, 그 피실험자, 즉 내담자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담자가 뭔가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수를 분리하려고 한 건데 그게 실제로는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야. 정상 상태 따윈 없었던 거야. 뒤에 문장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거든. 더 깊이 파본 것이 무엇에 대해서 더 깊이 파봤냐면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더 깊이 파봤어. 그 다음에 또한 뭐를 파봤냐면 특정한 인바디먼트 하면은 얘 자체를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몸을 가진, 신체를 가진 인간 인식아.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인식을 갖고 있다는 철학적 표현이라서 이걸 모른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얘들아, 우리가 몸도 갖고 있고 우리 스스로를 자아를 인식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equipped, 무엇을 갖춘이란 뜻이거든. 우리가 무엇을 갖추고 있어? 복잡한 신경 시스템도 갖고 있죠. 이런 걸 더 깊이 파봤더니 뭐를 드러냈냐면 결국에 인간을 묘사하는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우리 몸을 갖고 있죠. 신경 시스템도 갖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정신분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인간이 정신도 갖고 있잖아. 이걸 되게 깊이 파봤더니 뭘 알게 됐는지 알아? 우리의 정신적 삶이라는 게 환상, 착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모든 수준의 지식이 있어서, 지식 습득이 있어서 지금도 너네가 배울 때
있는 그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뭔가 오류를 끼워넣고 있다는 거거든. 환상이나 착각을. From A to B는 뭔지 알죠? 예시죠? From A to B 계속 나오죠? 어느 수준에서 니네가 오류를 끼워넣고 있는지 알아? 심지어 환상이나 착각을? Sensation, 감각. 어떤 게 차갑거나 뜨겁거나 작거나 크게 보인다는 그런 감각에서도 너네는 오류를 저지르고 Perception, 인식하는 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과학적 담화, 심지어는 과학적 얘기를 할 때도 너네 실수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기술을 사용할 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뭔가 왜곡한다는 거야. 근데 이 기술이라는 건 최근의 과학적 발견에 기반한 거거든? 예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정상성 자체가 매우 큰 착각이라는 거죠. 인간은 그냥 실수투성이다. 뭔가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인간이 아주 뭐 나약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답니다. 봐봐. 뭘 이해할 수 없는지 알아? 이러한 그림이나 픽처는 심상이야. 우리 자신에 대한 심상. 인식이야, 인식. 인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얘들아 무엇에 빠져 있어? 지금 가운데 문단에 따르면 아주 푹 빠져 있어. 무지라는 그러한 영역에. 그 다음에 착각에. 그쵸?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없어. 뭐가 없다면? 동시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배경에 공유된 객관적 지식이.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공유된,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지식들 있죠. 문법 지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문화나 사실이나 정보들. 그 다음에 나름대로 객관적 지식을 갖고 있잖아.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것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잘 모른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나마. 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나마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모른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메타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러한 지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가 우리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잖아. 우리가 모른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만들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결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주관성과 심지어는 과학적 지식 같은 객관성도 interwoven, 엮여 있다는 거죠. 불확실성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전부 다 내가 옳고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되게 오류도 있고 착각도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알 수 있는 건 지식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네. 여기에서 조금 이해가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밑에 있는 짐은 진도 나가기 전에 이거 한 줄 정리한 거거든. 20번부터 32번까지. 이거 지금 나눠줄 테니까 한번 읽어봐. 여기. 뒤로 쭉. 거기만 유일하게 한글로 돼 있습니다. 29번만. 29번 보면 아주 명쾌하게 요약돼 있죠. (29번) 읽었나요? 얘들아 결국에는 선생님의 비유, 이 지문을 선생님의 비유하자면은 너네 공부하는데도 이해가 될 텐데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는 안다 너무 잘 알아 이런 생각이 들어? 하면 할수록 어때? 중학교 때는 왜 이렇게 이화 선생님이 지랄 엠병하는지 나 나름 잘하는데 근데 고등학교 생활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점점 모른다는 게 체감되잖아. 선생님도 다르지 않거든? 수업 준비하면서도 너무너무 몰라가지고 가끔씩 정말 절망스러울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게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몰라지는 그러한 걸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그 30번 그 진도 나가기 전에 그
어 선생님이랑 어느 공부를 그래도 1년 이상 했으면 얘들아 너네 지금 글이 이해가 예전보다 훨씬 더 고민하는 시간이 길잖아. 예전에는 금방금방 질문 알려주면 썼는데 이제는 읽어도 이게 기계적 해석도 잘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너네가 문장 10개 중에 8개는 구조 파악 가능하지. 그러면은 구문 공부는 할 필요가 없어. 10개 중에 8개가 구조 파악이 가능하고 단어를 알려주면 기계적 해석이 가능하다면 구문 공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2년 동안 훈련했던 게 그거거든?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고3 모의고사를 보고 혼자 예습을 하다 보니까 글이 이해가 안 된다고 좀 더 낮은 단계로 다 내려가서 쉬운 거를 공부하고 완벽하게 해서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지금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강의를 들어보면서 느꼈겠지만 더 이상 이건 영어가 아니라 언어이기 때문에 긴 글을 혼자서 1시간이 걸려도 꼼꼼하게 기계적으로 은는이가 을을 다 붙여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문단별로 나눠서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면서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하지. 근데 고3 3월 모의고사 이해가 안 되네? 조금 다른 무슨 인강 같은 거 보면서 고문 공부를 해야 되나?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글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지금 언어의 부족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실제로 선생님이 그 편입학원에 다닐 때 그 거기에 편입학원에서는 강사를 교수님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그 교수님이 성균관대 영어 영문학과를 편입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시대 때 편입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영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암기를 안 해서가 아니라 언어의 문제라는 걸 알고 실제로 국어 영역 공부를 하셨대. 그래서 성균관대에 갈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지문을 단어 공부하듯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며칠씩 누적해서 학습하는 것처럼 일단은 첫 번째로 영어적 표현에 익숙해져야 되거든. 왜냐면은 한글로 직역하면 이게 와닿아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적 표현에 익숙해지면서 영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되게 추상적이잖아. 영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어떻게라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정시반 운영할 때마다 여학생들은 그런 질문 안 하는데 남학생들이 꼭 한 명씩 질문해. 모의고사를 풀 때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면 영어를 한글로 변환하냐?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은 영어를 영어 그대로 받아들이거든? 근데 선생님은 이제 외국에서 공부한 케이스가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냐? 예습이나 복습할 때 영어 선생님도 수업 준비할 때는 머릿속으로 의식적으로 한국어로 변환하면서 공부해.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지 않아. 왜냐면 한국말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습이나 복습할 때는 의식적으로 영어를 한국어로 변환하면서 공부하지만 너네 내신 공부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읽으면 한국어로 변환 안 하는 거야지. 그냥 내가 영어로 읽고 있거든. 그 수준까지 반복해서 익숙해질 정도로 간극을 계속 줄이는 거야. 영어와 한국어의 간극을 줄여서 결국엔 영어를 영어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풀 때는 그 정도로 가야 되거든. 그리고 빈칸 문제나 듣기가 잘 안 들리는 친구들 빈칸 문제 풀 때 선생님은 그 빈칸에 들어갈 답을 유추하고 선택지를 읽어. 글을 이해하면은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알고 선지를 읽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선지를 보고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미 선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줄 알고 선지를 고르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거든. 듣기 같은 경우에도 듣기 선지를 미리 읽어야 되냐? 이미 애들아, 듣기는 생각하는 게 아니야. 듣는 즉시 머릿속으로 이해가 돼야 돼. 듣기를 이렇게 번역하지 않거든? 근데 내가 그게 바로 안 들리고 헷갈린다는 건 결국에 그 표현이 들리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이니까 내가 쉐도잉이라는 있는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고 그건 선생님이 처음에 영어를 공부했던 방법이야. 선생님은 그 뜯어먹는 영단어로 20살 때 영어 공부했거든? 실제로 그 표현을 따라하면서 발음 교정도 되고 그랬었거든. 그러니까는
듣기가 끝나는 순간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선지를 고르기 때문에 정답률이 올라가는 거야. 오답률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핵심은 그거잖아. 글을 읽고 이해하면은 선지에서 그 답을 골라내면은 되는 거야. 문제 풀 때 뭐 구조 파악하면서 풀어야 되냐? 아니면 그냥 눈으로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한 3, 4년 전에 우리가 수업할 때 하는 구조 파악하는 것처럼 풀어서 1등급 나오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걔는 별말 안 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곳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풀거든? 그럼 또 물어볼 수 있잖아. 중요한 곳이 어딘지 어떻게 하냐. 그 자체가 글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예복습을 철저히 해야 돼. 이거를 그냥 오늘 수업하고 선생님도 읽기 싫은데 너네는 얼마나 읽기가 싫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읽어보고 또 방학 동안 이틀 후에 읽어보고 3일 후에 읽어보고 그러면은 느낌이 또 다르거든? 그러니까 읽을 때 걸리는 그 단어 있잖아. 안 넘어가는 그 단어가 자꾸 눈에 익혀서 익숙해져야지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 풀 때 그 단어가 들어오지. 단어 시험 볼 때 1초라도 고민한다면 그 단어는 실상은 모르는 단어야. 시험장에서는 안 읽혀. 그러니까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단어 시험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글을 이해하는 방법은 너네가 이미 훈련이 잘 됐잖아. 지금 한 것처럼 문단별로 나누고 문단별로 요약하거나 토픽을 뽑아서 그거를 문장을 만들어 보거나 누적해서 그 읽으시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문은 이미 10개 중에 8개가 완성이 됐다? 특수구문 같은 경우에는 수업하면서 하나씩 주워가면 되는 거고 결국 단어도 더 이상 어렵지 않을걸? 이거는 좀 어렵긴 한데 너무 중대한 단어를 몰라서 글을 이해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을 거야. 글이 이해가 안 될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풀다 보면 또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언어적인 부분은 어떻게 끌어올려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아. 1등급은 장담할 수 없거든? 근데 1등급 받는 친구들의 특징은 조금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고 고민하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고민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고민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거거든? 지문을 뭔가 내가 질문이 있다는 건 엄청 좋은 의미야.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니까. 29번이랑 연결돼서 지문을 아예 모르면 뭐를 모르는지조차 몰라서 질문할 수가 없어. 질문한다는 건 그래도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할 수 있는 말은 단어 꾸준히 외우고 예습 철저히 해서 쌤 강의 듣고 지문을 단어 누적해서 읽듯이 읽어라. 그 말밖에 해줄 수가 없어. 이거를 수능 때까지 해서 그게 효과가 역치를 넘어서서 실력이 올라가면 원하는 결과 나오는 거고 아니어도 10명 중에 8명은 2등급 나와. 거의 정시반까지 안 들은 친구도 연락해서 해보면은 영어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대학에 못 간 친구는 없거든. 10명 중에 8명은 2등급 나오고 2등급이 어렵지 않은 건 아니잖아. 80점도 2등급이거든. 그러니까 끝까지만 하면은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거고 1등급은 또 다른 영역일 수 있으니까 그냥 마음을 좀 놓고 그쵸? 정말 밀도 있게 공부해야 돼. 정말 빠지는 거 하나 없이 철저하게. 그래야지 실전에서 그러한 실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질문 있나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괜찮나요? 근데 이거 너네 국어 영역도 똑같지 않니? 읽을 순 있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못 푸는 거잖아. 영어도 똑같아요. 우리 3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혹시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 가고 싶어요? 그럼 우리 잠깐 쉽시다. 저 뒤에 있는 시계로 30분에 일단 주어는 one reason이잖아. 동사는 어디 있을까? 역시나 is? 멀리 있죠? 확실히 그 한 가지 이유 있잖아. 복제라는 게 그것에 그쵸? 센스, 감각을 잃었거든? 근데 무엇에 대한 감각을 잃었냐면 인간과의 연결감, 인간과의 연결감. 즉 복제라는 게 인간과의 연결된 그러한 감각을 잃게 됐고 어번던스, 풍부함도 잃게 됐고 인티머, 친밀한 관계라는 것도
잃게 된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현대의 기술이라는 게 복제라는 걸 너무 쉽게 만들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복제, 뭔가를 복사한다는 게 조금 괜찮은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잃게 된 이유가 복사가 너무 쉬워졌다. 복제하는 게 너무 쉬워졌다. 그 복제의 방법이라는 건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즉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복제의 방법이라는 것은 never been more powerful, 이렇게 강력하게 풍부한 적이 없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복제 방법이 가장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보다 더 힘든 적이 없었어. 지금 가장 힘들다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복제의 방법이라는 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야, 이렇게 강력하게 풍부한 적이 없다.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가장 많다.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은 심지어는 사실인 것처럼 보인답니다. 심지어는 그 상실감이라는 게 어텐드가 여기에서 되게 특이한 동사 뜻으로 오는데 따라오다 동반하다. 따라오다 동반하다. 타동사로 어텐드가. 이것은 심지어 사실인데 이 상실감이라는 게 무엇과 함께 따라오는지 알아? 우리의 ever,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수단을 동반한답니다. 수단과 따라온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수단이냐면 복제하는 수단이죠. 우리가 care about, 소중히 하는 것을, 신경 쓰는 것을. 여기서 this는 앞문장에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이 심지어는 사실이다 할 때 이것. 이 문장 사실 와닿게 이해되진 않아요. 근데 this로 볼 수 있는 게 앞문장밖에 없죠. 그 어느 때보다도 복제 방법이 많다. 이걸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어느 때보다도 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쵸? 그러니까 뭐 상실감, 그 복제와의 관계가 안 좋아졌어도 실질적으로는 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일단은 이거 문단 나눴을 때 너네 뭘로 나눴어?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단어가 뭐야? 거기로 했어? 그럼 세 번째 문단은 쉬워나? In addition to. 거긴 거의 비슷해. 그럼 여기는 일단은 확실하게 나눌게. In addition to. 선생님이 여기서 나눴거든요, 사실상. 아, 여기가 맞구나.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그쵸? 여기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단어 in addition to. 일단은 여기에서 나눌지 선생님은 여기에서 나눴거든. 한번 읽어볼게. 어디가 더 적절한지 한 번 더. 월터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유명하게 표현했다. 이거를 한국어로 조금 와닿게 해석하자면 워터 벤자민이 표현해서 유명해졌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의역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유명한 표현 있잖아. 워터 벤자민이 한 유명한 표현 있잖아. 이러한 상실감을, 그쵸? 이것을 뭐하고 있죠 지금? 이러한 상실을 아우라라고 표현했다. 아우라로서 표현했다. 그렇게 하자. 이러한 상실을 아우라의 상실로서 표현을 했답니다. 아우라가 뭔지에 대한 지금 설명이라고 보자. that은 지금 대명사다. 대명사도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어. 즉 아우라의 상실이라는 것은 형용사는 상실된 것이야. 기계적인 그런 복제로 인해서 상실된 게 바로 이 아우라거든. 아우라가 뭔지는 이 뒤를 읽으면 유추할 수 있어. 이게 질문 중에 하나였고 아우라가 뭔지. 그 예술 작품이 갖고 있는 아우라 있잖아. 그것이 그가 제시하기를, 그는 벤자민이고 아우라는 복제가 안 돼. 쉽게 얘기하면 분위기? 예술 작품의 분위기라는 건 복제될 수가 없어. 기계적 기술에 의해서. 벤자민에 따르면.
근데 1900년대쯤에 그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 기계적 복제라는 건 그 기계로 하는 복제, 기술로 하는 복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기술적 복제라는 건 수준에 다다랐다. 근데 어떤 수준이냐면은 상관 접속사 2개 일단 표시할게. not only 밖에 안 나오죠. 덫이 없죠. 그쵸? not only만 할게. 그러면 그것을 허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transmitted 전승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 전승된 예술 작품을 복제하도록 허용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이 리프로덕션으로 볼게요. 기술적 복제. 즉 복제하는 그 기술이라는 게 예술 작품을 복제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뭐를 이야기했냐면 가장 심오한 변화를 이야기했답니다. 그것들의 영향력에 있어서 대중에게 미치는 스탠다드 오른쪽에 있는 여기서 동그란 가로로 닫을게. 얘들아, 무엇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변화시켰을까? 대열이 지칭하는 건 뭘까? 얘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뭐야? 그 예술 작품. 그러니까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예술 작품이 갖는 영향력에 변화가 발생했다는 거거든.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하죠. 모나리자가 한 점만 있었는데 이제는 1000점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림이. 그럼 그 예술 작품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어떨지. 그러니까 기계로 복제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복제품으로 대체되었답니다. 뭐 대신에? 유일한, 그쵸? 존재 대신에. 그러니까 하나만 있었는데 여러 개의 작품이 만들어졌다는 거거든. 우리가 복제를 할 수 있게 돼서. 벤자민이 주장했죠. In addition to. 그 예술이나 대중의 관계 있죠. 그것의 관계. 예술과 그것에 대한 대중의 관계를 바꿔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바꿔놓은 것 외에도 여기서 무엇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걸까 얘들아? 이시지칭하는 거. 그 예술작품? 예술작품과의 대중의 관계를 바꿔놓은 것 외에도 벤자민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기계적 복제라는 건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예술작품이 복제가 많이 되면서 그 분위기가 사라졌다고 얘기하잖아. 아우라가. 근데 이거는 그것도 그런데 뭐라고 주장했냐면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게 전통을 박살냈다는 거죠. 전통을 박살내는 힘을 갖고 있다. 복제를 하면은 전통이 사라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방법 어떻게? 방해하잖아. 그 작품 대상이 갖고 있는 권위를 방해하는 거잖아. 근데 이 임베디드가 수식해주는 게 뭐게? 전통이라는 구조에 박혀있는 뭐야? 전통이 있음으로써 뭐가 있어? 임베디드의 선행사. 뭘 것 같아요? 전통에서 새겨지는 뭐냐? 전통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 권위죠. 아까랑 구조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전명, 분사. 그 다음에 네모가로는 여기서 닫을게. 예술품의 아우라도 없어지긴 하는데 복제할 수 있으니까 전통 박살남, 그 작품이 갖고 있는 권위를 방해하는 거잖아. 하나만 있으면 권위가 설 텐데 여러 개가 있게 되니까 작품이라는 게. 근데 이 권위라는 건 새겨지게 되거든. 전통이라는 구조 내에서. 즉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물려받아 와진 게 권위가 서는 건데 복제가 되니까 권위마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예술 작품을 얘기하는 거다. 여기서 오브젝트라는 건 복제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디보션 하면 헌신이거든. 전통에 헌신하는 거는 여기에서 얘가 이중적인이라는 뜻이거든. 지금 전통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전통을 박살내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는 부정적인 단어가 다 들어가서 얘가 threat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위협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concern, 영향을 미치다, 관여하다.
그 물체의 존재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전통에 대한 위협이라는 게, 즉 물체가 더 이상 가치 있지가 않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완전히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아까랑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 아우라, 아마 영어로 오라라고 읽을 텐데 얘랑 같은 맥락의 단어가 뭔 것 같아?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그래도 문맥상 비슷한 단어로 연결될 수 있는 단어 뭔지 알겠어? 뭐시기? 그쵸, 권위죠, 권위.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개가 있음으로써 그 예술 작품이 갖고 있는 아우라, 분위기나 권위가 떨어진다. 그거는 계승이 전통적으로 주어지는 건데, 이중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거 사실 몰라도 되긴 하거든. 밑에서 두 번째 줄. 근데 일단 적어줄게. 첫 번째는 유일성이나 오직 하나만 있는 거나 이제 아우라가 상실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복제가 됨으로써 유일성이나 아우라가 상실되는 거, 투폴드, 이중의 두 배의 이런 뜻이잖아. 전통과 권위가 붕괴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전통과 권위의 붕괴. 전통과 권위의 붕괴. 그럼 질문자들은 다 이해한 건가요? 이해했어요?